함선은 부서졌고 제독은 전사했으며 군사들은 굶주린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원전 410년 스파르타 본국으로 향하던 한 척의 배에서 납포된 이 짧고 투박한 4문장의 편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흐름이 또 한 번 완전히 뒤집혔음을 알리는 극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철벽 같던 군사 강국 스파르타를 끔찍한 공황에 빠뜨린 자, 바로 아테네가 벌였던 천재이자 탕자 알키비아데스의 귀환이었습니다. 국고가 텅 비고 이념 내전으로 두 쪽이 났던 아테네는 도대체 어떻게 기적처럼 부활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화려한 부활은 외부의 적병이 아닌 자신들의 손에 의해 그토록 허망하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까요? 지난 시즌 우리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따라 기원전 411년 겨울까지 왔습니다. 투키디데스의 기록은 그곳에서 미완성인 채 멈춥니다. 이제 그 붓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용병 대장 그리고 스파르타를 사랑했던 아테네인 크세노폰입니다. 그의 헬레니카 제1권과 함께 아테네 제국의 마지막 5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무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411년부터 406년까지 이 시기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국면, 이른바 이오니아 전쟁 혹은 데켈레이아 전쟁의 핵심 전개기입니다. 다층적인 분열, 이념적 극단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외세의 개입. 이 세 가지가 이 시대를 규정합니다. 이오니아 전쟁의 시작. 전쟁의 전략적 무게중심이 그리스 본토에서 아나톨리아 반도 소아시아의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아테네의 생존을 위한 식량 공급줄인 흑해 곡물 항로를 통제하는 헬레스폰토스. 오늘날의 다르다넬스 해협과 이오니아 연안으로 말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먹는 빵은 흑해에서 옵니다. 이 좁은 바닷길이 막히면 아테네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습니다. 스파르타는 전통적인 육군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사트라프, 즉 지방 총독인 티사페르네스와 파르나바조스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아 거대한 함대를 구축하고 아테네의 제해권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한편 아테네는 기원전 413년 시칠리아 원정 참패의 여파로 국력과 인력이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키비아데스, 트라시블로스, 테라메네스 같은 유능한 지휘관들의 헌신적인 활약에 힘입어 아비도스와 키지코스에서 연전연승하며 기적적인 국력 부활을 이룩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관통하는 진정한 역사적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아테네의 패권을 무너뜨린 주적은 스파르타의 함대도 페르시아의 황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테네 내부의 이념적 분열과 대중의 오만이었습니다. 그 오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연표. 이번 화에서 다룰 5년의 연표를 먼저 정리해 두겠습니다. 기원전 411년. 투키디데스의 기록이 끝납니다. 아테네에서는 400인 과두정이 수립되었다가 5000인 정부로 전환되고 사모스의 함대는 독자적인 민주정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비도스 해전에서 아테네 해군이 승리합니다. 기원전 410년. 키지코스 해전에서 아테네가 대승을 거두고 스파르타 제독 민다로스가 전사합니다. 그러나 클레오폰의 주도로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강화 제안을 거부합니다. 이해의 아테네 민주정은 완전히 복원됩니다. 기원전 408년. 아테네는 칼케돈과 비잔티온 포위전에서 승리하며 헬레스폰토스와 보스포루스 해협의 완전한 통제권을 회복합니다. 기원전 407년.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로 귀환하여 총사령관에 임명됩니다. 같은 해 스파르타의 리산드로스와 페르시아의 소키루스가 군사재정 동맹을 맺고 페르시아의 자금으로 스파르타 수병의 일당이 사모볼로스에서 사오볼로스로 인상됩니다. 기원전 406년. 노티움 해전에서 아테네가 부분 패배하고 알키비아데스가 다시 실각하여 망명합니다. 그리고 아르기누사의 해전에서 아테네가 대승을 거두지만 폭풍으로 구조에 실패하고 소크라테스가 불법성을 항의하는 가운데 장군들이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 연표의 마지막 줄이 오늘 이야기의 종착점입니다. 이오니아 전선의 재점화. 부제는 부활입니다.
이오니아 전선의 재점화와 탕자의 귀환. 절망의 밑바닥에서 아테네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테네의 붕괴 위기. 기원전 413년 9월 시칠리아 원정에서 200여 척의 함선과 4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잃은 아테네는 사실상 국가적 마비 상태였습니다. 절망은 군사적 패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위협부터 보겠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티카 반도 내륙의 데켈레이아의 요새를 구축하고 상시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스파르타는 농번기에만 아티카를 침공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 영구 주둔은 아테네의 은광 수입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고 수만 명의 노예 탈주를 유발하여 아테네 경제의 척추를 분쇄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분열입니다. 기원전 411년 전황 악화와 재정난의 불만을 품은 귀족층과 극단적 과두파가 민주주의가 제국을 파멸로 이끌었다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400인 과두정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국가를 둘로 쪼개는 내전을 촉발했습니다. 당시 이오니아 방어의 핵심 기지인 사모스 섬에 주둔하던 아테네 주력 함대의 수병들은 하층민 중심의 철저한 민주파였습니다. 이들은 본국의 과두정의 반기를 들고 사모스를 독립된 아테네 민주정부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스파르타로 망명했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도피해 있던 알키비아데스를 자신들의 사령관으로 선출하여 본국과의 내전에 대비합니다. 본국과 함대가 서로를 적으로 삼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국의 400인 과두정은 지지 기반을 잃고 온건파 테라메네스 등이 주도하는 5천인 정부로 대체됩니다. 이들은 사모스 함대와의 타협을 모색하며 국가적 붕괴를 간신히 모면합니다. 이 무렵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의 분열을 활용하여 잃어버린 소아시아 해안의 영토를 되찾으려 개입을 본격화합니다. 티사페르네스는 알키비아데스의 교묘한 조언을 받아들여 스파르타와 아테네 양측이 서로 싸우다 공멸하도록 자금 지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기만책을 씁니다. 이에 지친 스파르타 함대는 활동 무대를 남쪽 이오니아에서 북쪽 헬레스폰토스로 옮기고 보다 적극적으로 스파르타를 지원하려 했던 또 다른 페르시아 총독 파르나바조스와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아테네의 식량 보급로인 흑해 곡물 항로를 직접 타격하려는 치명적인 전략 수정이었습니다. 아테네는 분열을 수습하고 생명줄인 헬레스폰토스를 방어하기 위해 남은 국력을 총동원하여 북상합니다. 아비도스의 전. 기원전 411년 키노세마 해전에 이어 아테네가 제해권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 전투입니다. 기원전 411년 초겨울 스파르타 측의 로도스 출신 지휘관 도리에우스가 이끄는 14척의 군함대가 헬레스폰토스로 진입하려다 아테네 함대 20척의 기습을 받아 다르다노스 연안으로 피신합니다. 근처에 있던 일리온에서 제사를 지내던 스파르타 제독 민다로스는 이를 구출하기 위해 총함대를 이끌고 출격했고 아테네 주력 함대 역시 이에 맞서면서 아비도스 앞바다에서 대규모 해전이 벌어집니다. 양측은 아침부터 팽팽하게 맞붙어 해질녘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석양을 등지고 알키비아데스가 18척의 증원 함대를 이끌고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나타나자 전황은 급격히 아테네 쪽으로 기웁니다. 스파르타 함대는 아비도스 해안으로 도주했고 육상에 있던 파르나바조스의 페르시아군은 말을 타고 바다로 뛰어들어 스파르타 함선을 지키려 분전했습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 함선 30척을 납포하는 귀중한 전과를 올립니다. 반격의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기원전 410년 키지코스의 전. 아비도스의 패배를 서력하고자 스파르타가 준비한 총력전이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아테네가 거둔 가장 완벽한 전술적 승리입니다. 아테네의 새 지휘관 알키비아데스, 트라시블로스, 테라메네스는 극심한 재정난 속에서도 분산된 함대를 모아 총 86척의 결전 부대를 구성합니다. 반면 스파르타의 민다로스는 파르나바조스의 지원을 받아 크세노폰의 기록으로 최소 60척, 디오도로스의 기록으로는 80척의 거대 함대를 재건하고 헬레스폰토스의 요충지인 키지코스를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이 전투는 철저하게 계산된 아테네의 다단계 기만 전술과 자연환경의 활용이 빛난 해전입니다.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 기동과 은폐. 아테네 함대는 헬레스폰토스를 통과할 때 폭우와 짙은 구름을 이용해 스파르타의 정찰망을 완벽히 회피합니다.
야간에 키지코스 근해에 도착한 함대는 병력을 3개의 분함대로 쪼개어 매복합니다. 2단계 유인기동. 아침이 밝자 알키비아데스는 불과 20여 척의 소규모 분함대만을 이끌고 키지코스 항구 외곽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앞바다에서 훈련 중이던 민다로스는 아테네 함대의 규모가 작다고 오판하고 전 함대를 이끌고 바다로 쏟아져 나와 알키비아데스를 추격합니다. 3단계 테로 차단과 3면 포위. 알키비아데스의 분함대는 거짓으로 패주하며 민다로스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바다로 깊숙이 유인합니다. 스파르타 함대가 충분히 멀어지자 섬 뒤편에 매복해 있던 트라시블로스와 테라메네스의 두 분함대가 스파르타 함대의 후방을 덮치며 항구로 돌아갈 테로를 완벽히 차단합니다. 동시에 알키비아데스는 뱃머리를 돌려 정면에서 스파르타군을 들이칩니다. 4단계 육상 혼전과 괴멸. 3면에서 완전히 포위되어 공황에 빠진 스파르타 함대는 남쪽 해안으로 뱃머리를 돌려 무트로 도주하려 합니다. 알키비아데스의 병사들은 즉각 상륙하여 갈고리로 스파르타 함선을 바다로 다시 끌어내리려 시도하며 치열한 육상전을 벌입니다. 파르나바조스의 페르시아 용병 부대가 스파르타군을 돕기 위해 달려왔으나 트라시블로스와 테라메네스의 부대 역시 상륙하여 이들을 맹렬히 저지합니다. 이 혼전 속에서 스파르타 총사령관 민다로스가 전사합니다. 스파르타 함대는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시라쿠사 파견 함대는 아테네의 나포를 막기 위해 스스로 배에 불을 질러야 했습니다. 이 대승으로 아테네는 헬레스폰토스의 해상 통제권과 경제적 생명줄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스파르타의 절망, 히포크라테스의 패전 보고 서신. 키지코스의 처참한 패배 직후 스파르타의 부사령관 히포크라테스는 본국 정부에 긴급히 서신을 띄웁니다. 그러나 이 서신을 지닌 전령이 아테네군에 생포되면서 편지는 스파르타의 에포르, 즉 감독관들이 아닌 아테네 민회에서 낭독되는 총극이 벌어집니다. 함선들은 사라졌다. 민다로스는 전사했다. 병사들은 굶주린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서신은 크세노폰의 헬레니카 1권 1장 23절에 도리스 방언 원문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라코니아적 간결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고대 군사 서신의 백미로 평가받는 문장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어의 선택입니다. 원문의 타칼라는 본래 나무를 뜻하지만 스파르타 해군의 은어로 함선을 가리켰습니다. 아페슈아는 죽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간결한 절망의 선언이었습니다. 크세노폰이 이 서신을 굳이 투박한 도리스 방언 원문으로 삽입한 이유는 키지코스의 완패가 스파르타인들에게 안겨준 심리적 충격과 완벽한 지휘 계통의 붕괴를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서신이 아테네인들에게 읽히면서 아테네 대중의 사기를 극도로 높이고 이어진 오만함의 기폭제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문학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스파르타가 절망하는 바로 그 순간 아테네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주력 함대가 괴멸된 사실에 경악한 스파르타는 기원전 410년 엔디오스를 사절로 보내 아테네의 강화를 제안합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양측이 점령지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현상 유지, 그리고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턱 미친 데켈레이아 요새에서 군대를 철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네로서는 제국 전역을 수복하지는 못하더라도 당장의 국가적 파멸을 막고 국력을 재건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민회는 급진적 민주주의자이자 선동가였던 클레오폰의 강력한 주장에 휩쓸려 이 평화 제안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크세노폰의 헬레니카는 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완전히 누락하고 침묵합니다. 오직 디오도로스 시켈로스의 비블리오테케 히스토리카 13권 52장에서 53장만이 이 사건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계는 크세노폰이 스파르타가 아테네에 굴욕적으로 평화를 구걸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한 친스파르타적 편향 때문이거나 아니면 아테네의 몰락이 특정한 하나의 외교적 거부로 발생했다기보다 구조적인 필연이었음을 강조하려 했다고 해석합니다. 클레오폰의 강화 거부는 현대 역사학계에서도 치열한 논쟁의 대상입니다. 전통적인 역사가들은 이를 아테네 대중 특유의 휴브리스, 곧 오만의 발현이며 안전한 평화를 거부하고 제국의 과거 영광만을 탐하다
결국 자멸을 자초한 치명적 실수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저명한 고전 사학자 도널드 케이건은 저서 아테네 제국의 몰락에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거부가 대중의 맹목적인 오만만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나름의 뼈아픈 전략적 합리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스파르타는 과거 니키아스 평화조약을 어기고 암피폴리스 반환을 거부한 전력이 있어 아테네 입장에서 스파르타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제한된 현상 유지 조건하에서는 로도스, 키오스 등 이오니아 해안의 핵심 조공국들이 여전히 스파르타의 수중에 남게 되는데 이들로부터 거두는 곡물 없이는 아테네 제국의 거대한 해군을 유지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아테네는 키지코스의 대승으로 흑해 곡물 항로를 장악한 이상 무력으로 제국 전체를 완전히 수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아테네의 국력 한계를 무시한 무제한적 전쟁의 수렁으로 아테네를 몰아넣었고 패권 붕괴의 필연적 원인이 됩니다. 합리적인 계산이었든 오만이었든 역사는 같은 결말로 흘러갔습니다. 키지코스의 승리 이후 칼케돈과 비잔티움까지 잇따라 탈환하며 헬레스폰토스를 완전히 장악한 알키비아데스는 기원전 407년, 8년에 걸친 길고 긴 망명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아테네로 귀환합니다. 그의 함대가 피레우스 항구에 진입한 날은 공교롭게도 아테네의 수호신 아테나의 조각상을 천으로 덮고 씻는 플린테리아 축제 당일이었습니다. 신의 형상이 가려져 가호를 받을 수 없기에 아테네인들이 어떤 중대한 일도 벌이기를 꺼리는 가장 불길한 날이었습니다. 크세노포는 헬레니카 1권 4장 12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가 피레우스 항구로 들어온 날은 우연히도 여신 아테나의 조각상을 천으로 가리는 플린테리아 제전 당일이었다. 그날은 그 어떤 아테네인도 감히 중대한 일을 도모하려 하지 않는 불길한 날이었다. 이 날짜의 우연을 알키비아데스와 아테네 전체에 들이운 파멸의 징조로 섬뜩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군중의 열렬한 환호 이면에 도살인 종교적 불안감과 곧 다가올 그의 몰락을 대비시키는 문학적 명장면입니다. 항구에 모여든 군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분열되었습니다. 다수의 시민은 조국을 위기에서 건져낸 무패의 천재 장군을 눈물로 환영하며 그를 구원자로 추앙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가 시칠리아 원정을 끔찍한 파멸로 이끌었고 스파르타로 망명하여 데켈레이아 요새 건설을 조언함으로써 아테네의 지옥을 선사한 반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불신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에게는 기원전 415년 헤르메스 신상 파괴 사건과 엘레오시스 신비교 모독 혐의로 궐석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원죄가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징적인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 치밀하고도 극적인 정치적 퍼포먼스를 기획합니다. 데켈레이아의 스파르타군이 주둔한 이후 아테네인들은 적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엘레오시스까지의 성지순례를 육로 대신 안전한 바다로만 진행해 왔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정군을 중무장시키고 육로를 통한 엘레오시스 비의 행렬을 완벽하게 호위해내는 대담한 작전을 펼칩니다. 그의 압도적인 무력 시위에 데켈레이아의 스파르타 군조차 감히 공격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을 모독했다는 그의 혐의를 종교적으로 청산하는 동시에 아테네인들에게 그가 군사적 천재일 뿐만 아니라 적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명장면이었습니다. 열광한 미네는 그의 빼앗긴 재산을 돌려주고 그를 육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어린 시절 알키비아데스는 레슬링 시합에서 불리해지자 상대의 팔을 꽉 물어뜯었습니다. 상대가 너는 여자처럼 무는구나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사자처럼 문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이 전하는 이 일화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맹렬한 승부욕과 제어할 수 없는 오만이 이 남자를 정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것이 그를 다시 끌어내립니다. 알키비아데스의 화려한 영광은 이드메인 기원전 406년 봄 어이없는 실책과 맞물려 급격히 무너집니다.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최고의 전략가이자 실용주의자인 리산드로스를 새로운 해군 제독으로 임명하면서 전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리산드로스는 무력만으로는 아테네의 제해권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전쟁의 승패는 자본에 달려 있음을 꿰뚫어봤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다레이오스 2세는 아테네의 급부상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이 총애하는 아들 소키루스를 소아시아 총독으로 파견하여
기존의 양면 전술을 폐기하고 스파르타를 전폭 지원하도록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리산드로스는 사르디스로 키루스를 직접 찾아가 개인적인 신뢰를 구축합니다. 키루스가 어떻게 하면 자신을 기쁘게 해주겠느냐고 묻자 리산드로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수병들의 일당을 3오블로스에서 4오블로스로 1오블로스만 더 인상해 주십시오. 헬레니카 1권 5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된 이 대사는 전술적 천재들의 시대가 가고 페르시아의 자본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최종 승패를 결정짓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단 1오블로스의 인상은 아테네 함대에서 복무하던 숙련된 용병들이 돈을 좇아 썰물처럼 스파르타 측으로 탈주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알키비아데스는 자금 확보와 전략 수기를 위해 트라시블로스를 만나러 포카이아로 임시 출타합니다. 그는 자신의 배 조타수이자 개인적 친구였던 안티오코스에게 임시 지휘권을 맡기며 언명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교전하지 말라. 그러나 공명심에 눈이 먼 안티오코스는 알키비아데스가 키지코스에서 성공했던 유인 전술을 흉내내어 리산드로스를 꺾으려 했습니다. 크세노포는 안티오코스가 단 2척의 배만을 이끌고 에페소스 항구를 도발한 어리석은 개인적 일탈로 축소하여 묘사합니다. 그러나 훗날 발굴된 헬레니카 옥시린키아와 디오도로스의 기록에 따르면 안티오코스는 최소 10척 이상을 선발대로 출격시키고 나머지 함대에도 출동 준비를 시키는 등 나름의 치밀한 함정 작전을 기획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리산드로스가 민다로스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리산드로스는 안티오코스의 도발에 소규모 함대가 아닌 주력 함대를 일거에 쏟아내어 기습을 가했고 제대로 대열을 갖추지 못했던 아테네 함대는 대패합니다. 이 노티움 해전에서 안티오코스는 전사했고 아테네는 15척에서 22척의 함선을 잃었습니다. 잃어버린 함선의 수 자체는 아테네의 전체 해군력에 비하면 전술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파장은 아테네의 명운을 갈랐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제실각. 알키비아데스가 가진 무적의 구원자라는 신화가 깨어지자 그에 대한 해묵은 불신과 귀족적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아테네 대중은 다시 맹렬한 변덕을 부려 패전의 모든 책임을 그에게 덮어씌웁니다. 시칠리아의 기억, 스파르타 망명의 기억, 과거의 불신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대중의 분노에 밀려 알키비아데스는 총사령관에 오른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지휘권을 박탈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는 헬레스폰토스 인근의 트라키아 요새로 영구히 은둔합니다. 그가 다시 아테네 땅을 밟는 일은 없었습니다.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적의 심리까지 통제할 수 있었던 최고의 사령관을 자신들의 손으로 내다 버린 이 사건은 아테네 민주정이 저지른 가장 뼈아픈 자해 행위이자 오만의 결정체였습니다. 그의 부재 시 아테네는 항상 위기에 빠졌고 그의 복귀 시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대중은 끝내 그의 재능을 감당하고 품어내지 못했습니다. 에피소드 2를 마무리하며 핵심 인물 3사람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리산드로스. 스파르타의 엄격한 관습과 폐쇄성에 얽매이지 않은 비전형적인 무장입니다. 전통적인 보병전이 아닌 해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본이 장기전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봤습니다. 페르시아 왕자와의 능수능란한 외교를 통해 스파르타 해군을 최강으로 키워낸 실용주의자이자 훗날 스파르타 제국주의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의 파트너였던 소키루스는 훗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난 뒤 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에게 반기를 들 때 리산드로스와 그리스 용병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용병들 가운데 크세노폰 본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트라시블로스. 사모스에서 아테네 함대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굳건하고 헌신적인 장군입니다. 키노세마, 아비도스, 키지코스 등 주요 해전에서 알키비아데스의 그늘에 가려졌으나 실제로는 군함대를 이끌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거나 결정적 측면 공격을 담당한 아테네의 숨은 전술적 브레인이었습니다. 훗날 스파르타가 아테네에 심어놓은 30인 참주정을 타도하고 민주정을 재건하는 진정한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그는 이때 30인 참주들이 부유한 시민들로만 만들었던 3,000인 의회를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민중은 비록 당신들보다 가난할지라도 한 번도 돈을 위해
당신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들 중 누구보다도 부유한 당신들은 이익이 된다면 우리 민중들을 희생시키면서 어떤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당신들 편에 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엄청난 무기와 성벽, 막대한 자금과 펠로폰네소스 동맹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맞선 우리들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헬레니카 2권 사장에 기록된 이 일갈은 아테네 몰락 이후 절망의 늪에서 다시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르짖는 영웅의 외침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즌에서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라메네스. 400인 과두정, 5,000인 정부, 그리고 민주정 사이를 오가며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입장을 바꾼 정치가입니다. 이로 인해 코투르노스, 양발에 다 맞는 신발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키지코스 해전에서 맹활약하며 아테네의 부활을 도왔으나 곧 이어질 아르기누사의 재판에서 자신이 져야 할 구조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고한 동료 장군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비정한 정치 공작을 벌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에피소드 2 아르기누사의 재판. 에피소드 2 부제는 오만과 몰락입니다. 아르기누사의 해전과 장군들의 재판. 투키디데스가 일관되게 제기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어떻게 인간성과 국가의 이성을 파괴하는가? 크세노포는 이 비극적 테마를 아르기누사의 전투와 이어진 장군들의 사법 재판을 통해 가장 극적으로 폭로합니다. 패권이 어떻게 내부의 극단화와 비이성에 의해 스스로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칼리크라티다스의 파견. 기원전 406년 리산드로스의 제독 임기가 1년으로 만료되자 스파르타 정부는 전통적 가치와 명예를 맹신하는 젊은 장군 칼리크라티다스를 신임 제독으로 파견합니다. 그는 리산드로스와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스인이 펠로폰네소스의 이익을 위해 이방인인 페르시아인에게 돈을 구걸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고 이로 인해 자금줄인 키루스와 심각한 갈등을 빚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리산드로스가 물려준 압도적인 숫자의 함대가 있었습니다. 칼리크라티다스는 이 병력을 이끌고 레스보스 섬을 공격했고 아테네의 주력 제독 코논을 미틸레네 항구에 가두어 완전히 고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아테네의 주력 함대가 항구 안에 갇혔습니다. 바깥에서 구하러 오지 않으면 아테네 해군은 그대로 끝이었습니다. 아르기누사의 해전. 코논의 고립 소식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극도의 공황에 빠졌습니다. 재해권 상실은 곧 식량 수입 차단과 아사를 의미했습니다. 아테네는 국고에 남아있던 아크로폴리스의 금과 은을 녹여 함선을 건조하고 기병 출신의 귀족들뿐만 아니라 자유민 심지어 노예들까지 무차별 징집하여 노를 젓게 했습니다. 불과 30일 만에 110척의 급조함대가 출항했고 사모스의 동맹국 함대까지 합류하여 총 155척의 대함대가 결성됩니다. 스파르타 제독 칼리크라티다스의 120척대, 아테네의 8명 장군이 공동 지휘하는 155척. 숫자만 보면 아테네가 우세해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아테네 함대는 숫자는 많았으나 선원들의 훈련도가 극히 낮았습니다. 반면 스파르타 해군은 리산드로스의 지휘 아래 혹독한 훈련을 거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아테네 장군들은 과거 자신들의 전매 특허였으나 이제는 스파르타가 구사하는 디에크플로스 즉 적 전열 사이의 틈을 뚫고 지나가며 노를 부수거나 측면을 들이받는 전술을 막아내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들이 찾은 답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아테네의 8명 장군은 함대를 좌우로 나누고 함선을 단일 전열이 아닌 앞뒤 2줄 곧 이중 전열로 겹쳐 배치하는 촘촘한 방어진을 구축합니다. 전열에 틈이 생겨 적선이 뚫고 들어오더라도 바로 뒤 2열에 대기하던 함선이 침투한 적선의 옆구리를 충각으로 들이받아 파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그물망 전술이었습니다. 급조된 아마추어 선원들이 유기적인 대형으로 엘리트 군대를 상대하는 지능적 대항이었습니다. 아르기누사의 섬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칼리크라티다스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의 틈새를 돌파하려 무리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이중 전열 전술은 완벽히 작동했고
혼전 속에서 칼리크라티다스 본인이 적선에 승선하려다 균형을 잃고 바다에 빠져 전사합니다. 스파르타 해군은 지휘관을 잃고 붕괴했으며 전체 함대의 64%에 달하는 77척의 배를 상실하는 대참패를 겪습니다. 이 절망적인 패배 직후 스파르타는 또다시 데켈레이아에서의 철수 등을 조건으로 아테네의 강화를 제의합니다.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승리에 다시 오만해진 아테네 민회는 이번에도 이를 일축합니다. 폭풍우와 구조 실패. 전투 직후 아테네 장군들은 미틸레네에 고립된 코논을 구출하기 위해 주력 함대를 이끌고 즉시 항해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트라시블로스와 테라메네스에게 47척의 배를 맡겨 전투 중 가라앉고 있는 약 25척의 아테네 함선 생존자들을 구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몰아친 맹렬한 폭풍으로 인해 구조함대는 출항조차 하지 못했고 차가운 바다에 떠 있던 수천 명의 아테네 시민과 노예들이 비참하게 익사하고 맙니다.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이 참사는 아테네 내부에 내재되어 있던 정치적 광기와 분열을 단숨에 폭발시킵니다. 책임 공방이 시작되자 자신이 구조 실패의 희생양으로 몰릴 것을 직감한 테라메네스는 특유의 정치적 교활함을 발휘하여 먼저 선수를 칩니다. 구조를 맡았던 당사자가 8명의 장군들이 전승의 영광에 취해 아군 구조 임무를 고의로 방기했다며 민회에서 맹공격을 퍼부은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아테네의 가족 친목 축제인 아파투리아 기간과 겹쳤습니다. 바다에서 가족을 잃고 상복을 입은 유가족들이 민회를 가득 채우면서 이성적인 토론은 불가능한 집단적 히스테리 상태가 조성됩니다. 사법 살인과 자멸. 민회의 극단적 선동가 칼리크세노스는 8명의 장군을 개별적으로 혐의를 조사하여 재판해야 한다는 아테네 헌법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단 한 번의 찬반 투표로 이들을 모두 일괄 사형에 처하자는 불법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때 민회의 안건을 주관하는 의장단 프리타네이스 가운데 한 명으로 무작위 추첨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대중의 살해 협박 앞에서도 이 결의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이라며 홀로 표결 진행을 단호히 거부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크세노포는 헬레니카 1권 7장에서 이 장면을 상세히 기록하여 대중의 감정적 광기, 곧 폭민 정치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법치와 이성을 스스로 파괴하는지 날카롭게 고발합니다. 결국 의장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대중의 린치 협박에 굴복하여 불법 투표가 강행됩니다. 조국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낸 장군들 가운데 도망친 2명을 제외한 6명은 영웅에서 한순간에 반역자로 몰려 독배를 마시고 처형당합니다. 가장 창조적이고 유능한 사령관 알키비아데스를 쫓아낸 것도 모자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빚어낸 6명의 베테랑 장군마저 자신들의 손으로 학살한 아테네 민주정은 이제 군사적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더 이상 해전을 지휘할 경험 많은 유능한 지휘관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극단적인 오만과 사법살인은 불과 1년 뒤 아이고스포타모이 해전에서 푼네기 장군들이 지휘하던 아테네 주력 함대가 리산드로스에게 맥없이 섬멸당하고 제국이 종말을 고하는 직접적이고 필연적인 원인이 됩니다. 수박 겉핥기의 원칙대로 크세노폰의 기록을 그대로 믿기 전에 타 사료와 교차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헬레니카는 투키디데스에 비해 사료적 객관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그의 친스파르타 반민주정 성향으로 인해 특정 사건이 의도적으로 누락되거나 왜곡된 지점이 많습니다. 첫째, 키지코스 해전 승리 이후 스파르타의 강화 제한입니다. 크세노폰은 이 사건을 완전히 누락하고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디오도로스의 13권 52장에서 53장은 스파르타의 사절 파견과 클레오폰의 거부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스파르타가 굴욕적으로 평화를 구걸했다는 사실을 덮고 싶었거나 민주정의 잘못을 부각하려는 의도적 누락으로 보입니다. 둘째, 키지코스 해전의 스파르타 함대 규모입니다. 크세노폰은 60척이라고 기록하지만 디오도로스는 최소 80척 이상이라고 기록합니다. 크세노폰이 흠모하는 스파르타의 패배 규모를 은연중에 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키지코스 전술 지휘권의 실체입니다. 크세노폰은 알키비아데스가 단독 최고 사령관으로서 모든 전술을 주도한 것처럼 서술합니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와 코르넬리우스 네포스는 트라시블로스가 전체 전략을 구상하고 3면 포위망을 완성했다고 기록합니다. 케이건 등 현대학계는 실질적 전술 브레인은 트라시블로스였으나 대중적 인기와 카리스마로 인해 알키비아데스가 공을 독차지했다고 분석합니다. 넷째, 앞서 살펴본 노티움 해전의 안티오코스입니다. 크세노폰은 단 2척으로 축소하여 개인의 멍청한 실수로 치부했지만 헬레니카 옥시린키아와 디오도로스는 10척의 선발대와 대기 함대를 묘사합니다. 옥시린쿠스 파피루스는 그의 행동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키지코스의 유인책을 모방한 치밀한 군사 작전 기획이었음을 입증합니다. 다섯째, 소크라테스와 아르기누사의 재판입니다. 이 장면은 교차 검증 시 사실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크세노폰 자신이 소크라테스의 헌신적 제자이자 반민주파 성향이었으므로 아테네 대중 곧 데모스를 이성 잃은 폭도로 규정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편향은 편향대로. 이것이 크세노폰을 읽는 방법입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역동성은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금기거리를 녹여 배를 만들고 노예를 해방해 무기를 쥐어주는 놀라운 회복력과 결속력으로 빛났습니다. 아르기누사이의 기적은 그 역동성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투명한 이성적 토론과 법치를 잃어버리고 맹목적인 분노와 선동에 휘둘릴 때 얼마나 끔찍한 폭민정치로 변질되는지 크세노폰은 서늘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오만에 취해 평화의 기회를 2번이나 스스로 걷어차고 가장 유능한 장군들을 군중 심리에 휩쓸려 죽여버린 이 사법 살인은 외부의 침략보다 훨씬 치명적인 국가적 자해였습니다. 크세노폰의 헬레니카는 시간을 뛰어넘어 21세기의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적의 날카로운 창칼은 우리의 성벽을 부수지만 오만과 불신, 비합리성에 사로잡힌 군중은 국가의 심장을 스스로 찔러버린다는 비극적 진실을 말입니다. 절망의 심연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고도 그 승리를 바친 영웅들을 이성 잃은 분노로 사형대에 올려보낸 아테네 대중의 광기. 이제 수호자도 칼도 잃어버린 아테네의 목전에 남은 것은 리산드로스의 칼날이 번뜩이는 아이고 스포타모이의 참극뿐이었습니다. 다음화 아테네 제국의 완전한 멸망이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